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3번이나 믿고 뽑아준 주민의 금리 내렸지만 고신용자의 쏠림, 또 사지도 먹지도 마세요, 마닐라 화산 폭발에 아비규환, 이 4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아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얘기가 저희 첫 번째 아침 이슈 토픽입니다. 김 장관이 지역구인 경기도 교양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시민에게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지난 12일입니다. 고향 일산 서구청에서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회 송별회 이제 행사에서 지역 주민이 이제 김현미 장관한테 이제 김 장관님 때문에 고양시가 망설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집값 하락에 대한 불평 차원에서 언급한 내용 같은데요. 근데 이제 김현미 장관의 이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동네물이 나빠졌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질이 나빠지지 않았냐 이런 쪽에 어떤 비판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네티즌이라든지 그 내용을 본 분들이 상당히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그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구로서에 참여했다는 국회의원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는 따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뭔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지역 의원이자 장관으로서 동네물 이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댓글을 봤는데 끓어오르는 민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네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동네 주민,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몇 살에 걸쳐서 뽑아놨더니만 지금 와가지고 떠나는 마당에 동네물, 동네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할 것이냐, 할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4월 15일 날 지금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현역 국회의원이자 장관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여당의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까 여당에서도 고심인 것 같은데요. 실제 예전에 이제 노인 비하 발언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라고 했던 대선 후보가 역풍을 벌였던 그런 내용이 있던데 이와 같은 언급이 일산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고 갑, 을, 병, 정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일산 서구 정입니다만 거기 현재는 대부분 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거기다가 3기 신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뽑아놨더니만 지역에 도움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좀 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민심 속에서 일산 고향 지역의 4월 달에 투표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김 장관 본인 자체는 사실 연초에 이제 총선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번에 김 장관 행보나 발언들을 보고 이제 시장에서는 부동산 추가 규제 범위가 좀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 3일 날 불출마 선언을 했죠. 4.15 총선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현미표 초강도 이제 부동산 규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강남의 이제 집값들이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추가 규제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아마 이제 좀 부동산에 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상되는 그런 추가 규제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서울 전역에 대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확대하는 걸로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기준으로 지난 정책에서 의무 거주 기간 2년으로 이렇게 연장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좀 고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대책들 포함해서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김현미 장관이 지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혀 어떤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 발언 등을 이제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추가 규제 사항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이제 부동산 통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김연아 의원 그리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대전이 그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또 여성 그 후보로서 전문가들이 붙는다는 점에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최근에 그 의정 보고회 자체를 일산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분당과 일산 사이에서 어떤 그런 공시지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지역구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더니만 세금은 더 내게 하고 값은 안 올리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보도자를 내면서 그때부터 지금 그 김연아 의원과 그 현직 그 현역 그 지역구 의원 사이에 불꽃 튀는 신경전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 그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지역에 누구를 그 전략 공천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유력한 사람이 어제 그 대통령 어떤 그 연두 기자회견할 때 이 사회를 맡았던 그 고민정 청와대 네. 대변인이 아마 오늘 내일 옷 벗고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유력하게 1순위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그 일산 지역이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연아 의원과 고민정 이제 아직은 현이죠. 현 대변인의 일전이 한번 벌어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개인 신용 대출 금리가 1년 사이에 0.56%포인트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이 저금리 상황이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25%로 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뭐 그런 요인도 있고요. 일단 뭐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개인 그 이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68에서 3.12로 0.56%포인트 이제 낮아졌죠.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비교했을 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개인 그 신용대출 금리가 3.55%였는데요. 그 지지난해 이제 대출 금리가 4.06%였어요. 그래서 0.51%포인트 낮아졌는데 그 인하폭으로 보면은 이제 5대 시중은행의 그 대출 금리 폭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네요. 뭐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비대면 채널이 이제 늘어나면서 있죠. 예.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바일 앱을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그 영업점에 대한 그 어떤 비용이라든지 대출 모집인 수수료 같은 게 이제 줄어들면서 대출 금리를 한 2~3%대로 낮출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대출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비대면 은행, 인터넷 은행 금리가 좀 더 낮을 것 같은데 5대 시중은행 금리가 더 낮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실제 지점 있는 은행과 지점 없는 인터넷 은행 네. 그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은행, 쉽게 말하면 카카오뱅크, 1,000만이 넘은 카카오뱅크가 그 대출 금리가 훨씬 쌀 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지금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이 있지만 결국 그 기존 그 지점이 있던 5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자금 조달 여력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결국 그 수신고를 많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돈을 대출함에 있어가지고도 이 대출을 낮출 그 여력이 있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은행 지점 찾기 많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용을 굉장히 줄이면서 결국 그만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체적인 자금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격세지감인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요즘 뭐 마이너스 통장을 네. 마통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간다고 했는데 아마 이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인터넷 뱅킹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이제 차주분들에게는 아마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신용 등급별로 좀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분들이 아무래도 신용 대출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 고신용자라고 하면은 이 신용 등급을 몇 등급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신용등급 1등급에서 3등급
분을 이제 고신용자라고 하고요. 상등급까지요? 예, 4등급에서 7등급까지를 이제 중신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포용금융 차원에서 중신용자 4등급에서 7등급 되는 분들에 대해서 6%에서 10% 정도 대출 금리로 해서 이제 그 대출을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그 고신용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4%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내준 비중이 네. 지난해 이제 81%였는데요. 그건 지지난해 그 비교해 봤을 때 65%에서 81%, 그러니까 한 17% 포인트가 늘어난 거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더 그 비중이 심합니다. 지난해 이제 83% 정도 4% 미만 대출 금리 비중이 이제 한 83% 정도 됐는데 그 지지난해 비교해 보면은 54%에서 83%가 됐거든요. 그럼 28% 포인트가 늘어난 더 크게 거예요. 늘었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더 고신용자가 많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편의성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뭐 송금 수수료 뭐 감면이라든지 예. 이런 부가 혜택도 많은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카카오톡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재적으로 그거에 대한 고객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을 꼭 중저신용자가 이용하지 않고 고신용자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에도 고신용자 신용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인데 정부의 어떤 입장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은행이 출범됐을 때 중신용자라든지 저신용자들이 조금 더 대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층이 더 받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게요. 1금융권에서 대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2금융권, 그러니까요. 카드론, 저축은행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빌리는 순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붑니다. 저도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네. 겪는데요. 결국 제가 보면은 신용이 올라가는 케이스보다 특히 개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신용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1, 2, 3등급이 고신용급, 네. 중신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에서 7, 7등급 이하는 정말 저신용 등급인데 이 중신용 등급자에 대한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은산 분리까지도 완화를 하면서 카카오뱅크나 이런 IT 뱅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은 없고 오히려 손쉬운 영업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그 금융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대책으로 지금 그 1금융권에 있어서도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이슈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태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담겼다는 알약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 어떤 약인 건가요? 네, 저도 뭐 처음 봤는데요. 네. 관세청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그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그런 그 사슴 항목들이 태반 있죠. 줄기세포 그걸로 만든 이제 캡슐인데요. 예. 이게 이제 뭐 항노화 작용도 있고 뭐 고혈압 등에 이제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싱가포르 본사의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회사가 그 뉴질랜드산 그 사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줄기세포에서 이제 그 태반에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뽑아내서 캡슐을 만들어내는 만든 거죠. 거구나.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밀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75명 정도를 이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제 벌금 상당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을 이제 몰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게 이제 63만 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시가 33억 원 정도의 규모가 큰 상황인데요. 그게 이제 식약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메이드 인 뉴질랜드라고 하니까 뭔가 신뢰성도 가고 이게 보니까 발기부전, 고혈압에 좋다고 하는데 뭔가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긴 하나 봐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광고는 그런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뉴질랜드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고 광고도 결국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 남자에 대해서는 건강, 특히 성적 기능에 좋다. 네. 그리고 또 젊은 수험생들한테는 집중력에 도움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들 솔깃하죠. 다른 것보다 솔깃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와 같은 그 마케팅 포인트를 해서 지금 33억 원어치 63만 정을 몰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나눠봤더니만 요만한 한정에 5,240원 정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 반응이 좋다 보니까
뭐 150여 명이 지금 그 관련해서 수입하다가 지금 단속된 걸 보면은 시장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유통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재 법률적으로 보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를 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슴 태반 자체를 가지고 수입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 자체로 요리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알약으로 만들어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법적으로 금지된 이유는 그것에 대한 기능과 효능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그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솔깃하게 하는 것 이면에 있었던 마케팅 포인트지 그것이 법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이 그 시청자들 중에 어머님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고혈압에 좋다, 아니면 뭐 발기비전에 좋다, 뭐 이런 집중력이 좋다 이런 것들이 들으면 좀 혹할 만한 얘기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성능이 입증됐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내용이 너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약을 살지 말지를 좀 판단해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광고를 보게 되면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이제 사실인데요. 네. 일단 시작처에서는 이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식품 기준이나 그다음에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이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한번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뭐 부작용 같은 건 이제 보고되지 않았지만 네.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떤 효력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에 그 어떤 검증이 나타난 이후에 약을 구입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좀 조기에 어떤 약품에 대한 그 효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입하는 거는 좀 섣부르고 좀 위험도가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저희 아침 이슈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근교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피해가 지금 상당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뉴스를 봤더니만 예. 우주에서도 관측되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필리핀 수도가 마닐라인데 거기에서 남쪽으로 65km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거리가 65km입니다. 아. 1시간이면 가는 거리 아닙니까? 예. 정말 가까운 거리군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인근에 나오고 있네요. 2,500만 명이 지금 그 살고 있는데 그중에 예. 바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대피를 하고 마닐라 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그 이착륙이 재개가 됐지만 그 네. 전으로 해서는 그 이착륙조차도 그 못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이 교통이 마비가 됐을 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경계 단계 4단계여서 추가적인 폭발 위험이 있어서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교민들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대책을 계속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가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민들 걱정, 말씀하신 교민들 걱정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보니까 뭐 화산섬에서 트레킹 코스로 이 운영하시는 교민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필리핀 그 타알섬이라고 해요. 타알섬에 그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예. 한국 교민 수가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트레킹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인 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 화산 폭발 때문에 이제 여행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야 좋은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황을 좀 보고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필리핀 당국에서 보게 되면 지금 경보 수준 4단계로 격상시키고 예. 추가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1991년도에 그 피나투보 화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상당히 인명 손실 피해도? 규모가 많았어요. 예. 한 847명 정도 이제 우와. 사망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화산에 재현되는 게 아니냐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가 좀 필리핀 정부가 이제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좀 여행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좀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좀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계획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서지용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